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 여성으로 밥을 차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안 먹어요. 누구는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전 안 그런 지 오래됐죠. 덕분에 살도 빠지고 관절염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건강 생각해서 영양제 정도는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빼먹을 때가 많네요. 전 요새 많이 하는 요리 프로도 안 봐요. 너무 지겨워서요. 좋은 기억이 많았으면 달랐을까요? 전 27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중고가전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시부모님 재산도 조금 있었고요. 친정은 많이 가난해서 먹고 사는 일 걱정 없는 집에 딸을 시집 보내게 됐다고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죠. 전 사실 남편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보는 걸 회사 언니한테 들켰고 회사에 소문이 났죠. 보배야, 너 주말에 웬 남자랑 있던데 누구야? 남자는 양복에 너는 원피스에 뭣도 부렸던데 혹시 선 봤어? 그때 그냥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도 됐을 텐데 순진했던 전 그렇다고 했죠. 문제는 그 언니가 알아주는 수다쟁이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없는 말도 지어내는 사람이었죠. 하루 이틀 지나니까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 보배씨. 곧 결혼한다며? 결혼이요? 갑자기 무슨 결혼이요? 아니, 어제 회식 때 성대리가 그러던데 보배씨 곧 결혼한다고. 선본 남자랑 잘 됐다고. 연애 한번 안 해봤다고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더니 한 방에 성공했네. 축하해, 보배씨.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쑥스러워할 거 뭐 있어. 좋은 사람 있으면 가는 거지. 그렇게 회사엔 제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전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사실 선보고 밖에서 데이트할 때 남편의 단점은 잘 안 보였어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는 정도로는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망설이니까 부모님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왜 고민하냐면서 등을 떠미셨고요. 근데 이 사람 확실히 하나는 파악이 됐죠. 밥때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참지를 못했어요. 자긴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버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 아침은 7시에 딱 먹고 점심은 12시에 3시쯤 간식 먹고 저녁은 7시. 반찬도 항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고 밥도 늘 새밥이고 어머니가 어디 가서도 절대 밥은 굶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래요? 그래서 밖에 음식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했군요. 밥은 갓 지어 먹어야 맛있지. 식당들 하는 것처럼 잔뜩 해놓고 퍼주면 무슨 맛이야. 그래서 일부러 돌솥밥 해주는 대로 찾아다녀.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밥은 간소하게 먹는 친정 분위기만 생각하고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후엔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됐죠. 그때부터 밥 지우기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하루 세끼 새 밥이라니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전기밥솥에 밥을 해 먹어서 냄비밥, 돌솥밥, 압력솥에 하는 밥을 시어머니한테 다 배워야 했어요. 가끔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죠. 보배야, 살림하는 거 힘들지? 니들이 따로 살면 엄마가 가끔 들여다보기라도 할 텐데. 엄마, 다른 건 괜찮은데 밥하는 게 힘들어. 시부모님은 오로지 집밥만 좋아하셔. 삼시세끼 새 밥만 드셔서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는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점심 정도는 해놓은 밥 드시면 안 된대. 보통 일은 아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우리 보배 힘내. 우리 딸 언제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은데. 응, 시간 내서 꼭 갈게. 나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친정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멀기도 멀고 굳이 자주 갈 필요 없다는 주의셨죠. 결혼하고 1년 동안 명절 피해서 2번 간 게 전부였어요.
엄마 아빠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사치였나 봅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낡고 낡은 집에서 부모님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셨는데 가스 중독으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 외동딸로 자라 형제 자매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어서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눈물로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꼭 1년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분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내주신 것 같았죠. 아이는 절 꼭 닮은 아들이었어요. 아기 얼굴 보고 시부모님은 대놓고 싫어하셨죠. 아들인 건 좋은데 널 닮아서 속상하다면서요. 아들이면 지 아빠 얼굴을 닮아야지. 하필 또 지 엄마 얼굴을 닮았네. 애기 얼굴은 바뀌니까 크면 달라지겠지. 아유, 속상해. 시부모님은 사실 절 싫어하셨어요. 없이 사는 집 출신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막말을 하셨죠. 밥술이나 뜨는 집에서 며느리를 들였어야 하는데 아주 잘못 골랐다고 아들이 아깝다고 늘 그러셨습니다. 매 끼니 새밥을 지어 먹는 집이 몇 집이나 있을까요? 밥 짓는 걸 배울 때도 제가 가난한 집에서 배운 거 없이 자랐다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하셨어요. 아유, 넌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 다니느라 살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핑계 대지 마라. 이런 게 다 가정교육이야. 결혼 앞두고 요리학원 다니면서 신부 수업 같은 것도 받았어야지. 내가 일일이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하니? 어머니, 그냥 점심 정도는 전기밥솥에 밥하면 안 돼요? 저 일도 하고 진짜 힘들어요. 핑계 대지 마라. 우리 집엔 그런 거 먹는 사람 없어. 그리고 공장 가서 찔끔찔끔 벌어오는 것도 돈이냐? 그것보다 시부모 공양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여간 배워 처먹은 게 없어서 말도 저렇게 못되게 한다니까.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모르는 건 배워가면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부모님 욕하세요? 저 말대꾸 하는 거 봐라. 너 퇴근할 때 배추 10포기 사와. 오늘 밤에 김치 담가야겠다. 저 오늘 야근 있어요. 주말에 할게요. 밤을 새서라도 김치 담가놔. 맨 시어 빠진 김치만 내고 새김치가 있어야 입맛이 돌 거 아냐.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말대꾸하면 가만 안 있는다. 문규한테 시켜서 너 돈 한 푼 없이 내 쫓으라고 할 거야. 남편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았겠지만 전 지독하게 운이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만 믿고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굴었죠. 게다가 술버릇은 얼마나 나쁜지 만취해서 수레에 실려 들어온 적도 있었고 길에서 자다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 이 집에서 즐기게 버텼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유일하게 절 아끼고 보듬어줬습니다. 아들 이름은 혜성이었는데 제가 울면 고사리 손으로 눈물도 닦아주고 지쳐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도 추면서 어떻게든 절 웃게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전 우울증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시부모와 남편 구박에 시달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죠. 하루는 나쁜 생각이 들어서 혜성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5살쯤 됐을 때예요. 말도 종알종알 예쁘게 할 때였죠. 혜성아, 혜성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엄마가 온 우주만큼 좋아. 그만큼이나 좋아? 혜성아,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아들은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더니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아무 데도 가지 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엄마가 없으면 안 돼.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아이의 대답에 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모의 구박과 남편의 막말을 듣다 보면 내가 왜 살고 있나 싶다가도 우리 아기를 보면 웃게 됐어요. 퇴근할 때도 꼭 우리 혜성이 사탕이나 과자를 사가곤 했죠. 전 집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 후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었고 다행히 사정을 많이 봐주셨어요. 특히 점심때면 전 집으로 가야 했죠.
시부모님 점심을 차려드려야 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제 밥은 거르기 일쑤였죠. 사장님은 사정을 아시고 남들보다 점심시간을 10분 더 주셨습니다. 혜성 엄마도 밥을 먹고 와야지. 왜 굶고 와? 밥 짓고 뭐 하다 보면 저 먹을 시간은 없어요. 어머님이 설거지 쌓여있는 걸 못 보셔서 그것까지 해야 하거든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에휴, 매 끼니 새밥이 말이 돼? 반찬도 엄청 신경 쓰는 모양인데. 혜성 엄마, 내가 10분 더 줄 테니까 여기서라도 먹어. 내가 주방 이모님한테 말해놓을게. 어떻게 굶고 일을 하나? 차라리 남이 낫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보통 매정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어머님 서술이 펄했죠. 한 번은 점심때 다 치워놓고 급하게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주방 이모님이 아프셔서 공장 사람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은 날이었죠. 전 민폐 끼치기 싫어서 국에 밥을 말아서 마시고 있었어요. 10분 여유가 더 있으니까 그거 믿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시간도 많은가 보다. 가서 일을 해야지 편하게 앉아 밥을 먹고 있어? 찌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담았어? 너 임신했냐? 아주 혼자 3인분을 먹네. 맛있던데 저녁 때 애비 줄 건 있고? 어머니, 많이 남았어요. 저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점심 못 먹으면 오후 내내 배고파서 속까지 쓰리다고요. 사장님이 일부러 저 10분 더 주셨어요. 점심 꼭 챙겨 먹으라고요. 너네가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얼른 일어나서 공장으로 가. 남들이라는 시간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어떡해? 사장이 10분 더 준 건 그만큼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떻게 하냐? 말랑 안 가? 너무 서럽고 기가 막혀서 이것까지 먹고 간다고 하니까 어머닌 더 역정을 내시더니 기어이 제 국그릇을 엎어버리셨어요. 게다가 저한테 그걸 다 치우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빨리 가라면서요. 공장에서 일하라면서요. 어머니가 치우세요. 제가 엎은 거 아니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 내 귀한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어디 시어미 앞에서 바락바락 대들어. 야, 너 그렇게 말대꾸 할 거면 집 나가. 내 아들 인물 좋겠다. 사업하겠다. 우리 혜성이도 있겠다. 네가 이 집에 왜 필요해? 나가라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필 그날 혜성이가 집에 있었어요. 열이 조금 나서 어린이집 못 보내고 집에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제가 당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됐어요. 나가라는 할머니 말에 혜성이는 달려나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자기가 먹던 빵을 주고서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할머니 나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 이거 먹어. 공장 가서 일 많이 하지 말고 이거 먹고 나랑 놀아. 이때 우리 혜성이 나이는 고작 6살이었습니다. 전 혜성이를 안으면서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어린 게 놀랬는지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아들은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자기랑 살자고 애원을 하더니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 드라마를 찍어라. 걔도 공장에 데려가라. 애 징징거리는 건 꼭 널 닮았나 보다. 우리 문규는 어려서부터 의젓했는데 아이고 골치야. 골 흔들려 죽겠네. 이 집은 참 이상했던 게 오로지 시부모님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혜성이도 아들이니까 구박을 안 받았던 거지 딸이었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도 오로지 부모님 뜻만 따랐고 저와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참 많이 서러웠어요. 전 결국 아들을 공장에 데려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박스를 깔아서 거기 위에서 놀라고 했죠.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가 있자고 해도 혜성인 저랑 있겠다고 했어요. 일이 끝나고 아들이랑 포장마차에 들러서 우동도 사 먹었죠. 아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엄마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혜성이가 불안해할까봐 이렇게 말했어요. 혜성아, 엄마 어디 안 갈 거니까 혜성이도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당연하지. 엄마랑 나는 짝꿍이야. 짝꿍. 그렇게 아들 크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어느새 혜성이는 어엿한 청년이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죠.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미안한 게 많았는데 아들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자기들이 잘 키워 그런 것처럼 동네에 나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 집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하고 소고기도 구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저한테 고생 많았다면서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저녁상엔 우리 둘뿐이었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죠. 남편은 아들 합격 턱 낸다고 술을 엄청 마시고 들어와서 코를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경로당에서 막걸리 잔치를 벌이고 계셨죠. 정작 식구가 모여 오붓하게 축하해야 할 자리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 좋은 일만 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이미 커서 집안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었죠. 철이 든 뒤로 혜성이는 늘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전 괜찮다고 너만 건강하게 잘 크면 된다고 했지만 혜성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나랑 같이 서울 갈래?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없이 살아보라고 하고 다들 이상해. 엄마 소중한 줄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질렸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돼? 아빠 맨날 술만 먹고 내가 서울 가면 엄마 혼자 남을 텐데 버틸 수 있겠어? 내 핑계 대고 서울 간다고 해. 어? 엄마도 가고 싶지만 혜성아, 잘 생각해봐. 너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쁠 텐데 엄마 방해되는 거 싫어. 그리고 엄만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네 아빠도 자꾸 술에 취해 저러는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니? 엄마가 여긴 책임질 수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마. 아들은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 사실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얘기를 들은 공장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언니, 그런 좋은 기회를 차버리면 어떡해. 나 같으면 홀랑 따라가겠다. 까놓고 말해서 나 위해주는 아들이 좋지 맨날 부려먹는 시부모랑 남편이 좋아? 사람이 좋은 것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참고 살아? 착한 것도 병이다 병. 혜성 엄마,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짐 싸서 나가. 할 만큼 했어. 난 정말 혜성 엄마 밥 해대는 거 보면 숨이 다 막힐라 그래. 요새 전기밥솥이 얼마나 좋은데 그 집 노인 양반들은 그걸 다 마다한대. 혜성 엄마가 철인이야?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 봉양까지. 혜성 엄마가 먼저 정신 차려. 못 이기는 척 혜성이 따라가. 저 대신 그렇게 열을 내주니까 고맙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마음을 말했어요. 난들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 혜성이 여자친구도 사귀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럴 텐데 친구 하나 없는 서울에 나 데려다 놓고 그 녀석이 마음대로 놀기나 하겠어요? 난 방해만 되지. 그게 빤히 보이는데 나 좋다고 따라가? 그냥 전 살던 대로 살래요. 혜성이 용돈이나 붙여주는 재미로 살지 뭐. 언니도 진짜 못 말린다. 사장님, 그리고 왜 내 부탁 안 들어줘요?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거 금지시켜달라니까. 왜 안 해주고 혜성 언니 점심 차리러 가게 만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라도 동네방네 소문내야겠어. 우리 공장 점심시간 출입금지라고. 전 피식 웃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이 공장으로 오실 것 같았죠. 여기서라도 밥을 해내라고 버티실 것 같았어요. 혜성이가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는 날 밤새도록 운 걸 들키지 않으려고 전 뿔테 안경까지 쓰고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혜성이는 차에 타기 전에 절 꼭 안아줬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 적응되면 자주 내려올게. 우리 엄마 얼굴 봐야지. 뭐하러 자주 와. 대학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재미있게 살아. 엄마한텐 가끔 편지나 써줘. 편지? 전화도 있는데 왜? 엄만 네가 써준 손편지가 그렇게 좋더라. 우리 혜성이 글씨도 예쁘게 잘 쓰잖아.
가끔 오래 못 오겠다 싶으면 편지 한 장 붙여줘. 공장으로. 알았지? 알았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만 챙기지 말고 엄마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녀석아, 너도 가리지 말고 골고루 잘 먹고 다녀. 얼른 차에 타. 버스에 탄 아들은 저를 보고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쓰더라고요. 다 큰 녀석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았죠.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린 결국 울면서 헤어졌고 전 집에 와서 한동안 알아누웠어요.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뭔가가 쏙 빠져나간 것 같았죠. 혜성인 제 삶의 이유이자 행복이었지만 다 컸으니 이젠 놓아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같이 가자는 것도 그래서 만류했고요. 혜성이의 홀로서기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다 큰 녀석 뭘 걱정하냐면서 아픈 저를 퇴근해서 밥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를 악물고 밥을 했습니다. 이놈의 밥 아들이 없으니까 더 하기 싫더라고요. 대충 차려놓고 공장에 가면 전화가 울렸어요. 반찬에 이게 뭐냐 밥도 맛이 없다면서 시어머니가 욕을 하셨죠. 그래도 한동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혜성이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았습니다. 서울이 체질에 맞다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너무 안심이 됐죠. 엄마, 나 알바 구했거든. 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용돈 보내지 말고 엄마 맛있는 거 사드시고 립스틱 그런 것도 사고 좀 꾸미세요. 여기 오니까 아줌마들 멋쟁이 많던데 우리 엄마 언제 서울 구경 시켜주지? 엄만 됐다니까. 그리고 무슨 립스틱을 사. 엄마 다 늙었는데. 잘 보일 사람도 없거든요. 엄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못 들었어? 지금이라도 꾸미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엄마한테 안 미안할 거 아니야. 어쭈, 네가 여자친구 사귀는 거랑 엄마가 꾸미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너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어떤 애야? 아직 안 생겼지. 아직 내 사랑은 김보배 여사뿐이라고. 언제까지 가나 보자. 참, 혜성이 너 꼭 착한 여자 사귀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같은 여자 만날 테니까. 전 아들에게 좋은 친구 있으면 연애도 하고 실컷 즐기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용돈도 받고 아르바이트 한 돈은 그 돈대로 모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용돈을 보내주면 꼭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해 겨울 아들이 집에 오겠다고 약속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상하게 그쯤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돌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고 멀쩡하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질 않나 이상한 일 투성이었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몹시 사나운 꿈을 꿨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힘들어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그 전화를 받으려고 악몽에서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결국 자던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 어디냐고 당장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 누군데? 무슨 일 생겼어? 당신도 빨리 옷 입어. 혜성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응급실에 갔대. 뭐? 어느 병원인데? 내 옷이 어딨지? 여보, 이거 꿈이지? 현실일 리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이봐. 빨리 준비해. 남편은 친구의 택시를 불렀고 총알처럼 서울을 향해 달렸죠. 내내 전 기도했어요. 별일 아니길 혜성이가 엄마 하면서 절 반겨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땐 너무 늦고 말았어요.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한밤중에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한 나쁜 인간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혜성이를 치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전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20년 넘게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아들은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어찌 살라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준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들의 죽음은 신문에 났고 기자들까지 찾아왔죠. 경황이 없어서 그들이 묻는 질문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교수님들이 오셨죠.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따뜻하고 정 많은 혜성이를 다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입건할 때 전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도 울어 목소리가 쉬고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혜성아, 엄마는 어찌 살라고?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네가 서울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걸. 밤에 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할 걸. 아들아, 다 엄마 탓이야. 다 못난 어미 탓이야. 혜성아, 엄마도 데려가. 엄마 너랑 같이 가고 싶다.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혜성아. 제 울부짖음은 마치 짐승과도 같았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의 고통은 생사를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살아있는지, 숨은 왜 쉬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잠도 잘 수 없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었죠. 햇살도 아플 정도였어요. 우리 혜성이가 없는데 잘만 돌아가는 세상이 밉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다행히도 곧 뺑소니범은 잡혔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왜? 술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왜 우리 혜성이를 쳤어요? 내 아들 살려내. 생떼 같은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 일 이후 남편은 말없이 술을 끊었습니다. 전 그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혜성이 어릴 때 제 아빠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데 지금에 와서 술을 끊는 건지 가증스러웠죠. 왜 끊어? 더 마시지. 혜성이가 그렇게 싫어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아들 앞세우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아니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술만 보면 혜성이 얼굴이 아른거려. 평생 못 마실 것 같아. 마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 의지 약해서 그거 오래 못 갈걸? 근데 이건 알아도 나한테 술 냄새 풍기지 말고 집에 술병 들이지도 마. 다 깨버리고 끝장내버릴 테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 자식 잃은 엄마는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경고야. 더 끔찍했던 건 집에 돌아가서였어요. 연로한 시부모님 역시 혜성이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죠. 두 분 다 자리 보전하고 누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 저 세상 갔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 울면서 쌀을 갈고 죽을 썼어요. 냄비 속에 떨어진 제 눈물도 한 바가지는 됐을 겁니다. 죽은 넣어드리고 전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공장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미친 여자처럼 하고 다녀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저수지 앞에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이웃들이 와서 제 옆에 슬그머니 앉았어요. 아마 제가 물에 뛰어들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혜성 엄마, 집에 들어가기 싫지? 우리 집에 가자. 내가 호박죽 쏘어놨어. 혜성 엄마 그거 좋아하잖아. 집에 같이 가자.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보니까 두 노인네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 같더만. 지금 그게 문제야? 자네가 죽게 생겼어. 동네 사람들 다 혜성 엄마 걱정뿐이야. 자기까지 이러면 어떡해. 나랑 가자, 응? 내가 먹어서 뭐해. 살아서 뭐해. 못난 어미라 아들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밥을 목구멍에 넘겨? 무슨 소리야. 혜성이가 자기를 얼마나 챙겼어. 기억 안 나? 엄마 굶으면 안 된다고 공장에 과자 봉지 들고 찾아간 녀석이잖아. 하늘에서 혜성이가 보면 어떻겠어.
엄마가 자기 없다고 쫄쫄 굶고 있는데 좋아하겠어? 정신 좀 차려, 혜성 엄마. 정말 속상해 죽겠네. 전 남편이나 시부모의 도움이 아닌 동네 이웃, 공장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로 아주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로 조금씩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우리 아들이 없는데도 다음 계절이 오고 사람들은 웃고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고요. 혜성이가 제 곁을 떠난 지 2년쯤 지난 때였어요. 전 공장과 집을 오가며 아무 의욕 없이 그놈의 밥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했어요. 저녁 아직 안 됐냐? 저 공장에서 지금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겠으니까 중국집에서 뭐 시켜 드세요. 늙은이들 기름진 거 소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중국 음식을 먹으래? 몸뚱아리가 천근 같아요. 낮잠 잘 때 혜성이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게 낮잠은 왜 자? 너도 참 미련하다. 그런 소리 마시고 아버님이랑 중국 음식 시켜 드세요. 전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요. 잘 버티다가도 한 번씩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아들 생각이 절절하게 날 때면 공장에서도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밥을 꼬박꼬박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혜성이 그렇게 보내고 다시 공장에 나갔을 때 점심때 제가 작업복을 벗으니까 다들 말렸어요. 혜성 엄마 가지마. 그 양반들 너무하네. 그런 일을 당했는데 며느리 밥을 얻어먹고 싶대? 편히 앉아서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들 잃고 숨 쉬는 것도 버거운 사람한테 밥을 차리래? 그래 언니 가지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 밥하고 반찬 꺼내 드시면 될 거 아니야. 두 분이 거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는 우리가 다 답답해. 언니 거울이나 봤어? 얼굴이 해골 같아. 뼈가 홀쭉하다고. 자, 숟가락 들고 언니부터 얼른 먹어. 결국 전 공장 식당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했을 때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남편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밥도 안 챙겨준다. 혜성이 그렇게 된 것도 속상한데 밥까지 굶게 생겼다면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전 부엌으로 가서 밥통을 열어봤죠. 얼마 전에 전기밥통을 사다 놨거든요. 아침에 밥을 해놨는데 밥도 그득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도 그대로였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밥 다 해놓고 나갔어. 나라고 정신이 있어서 공장에 나간 줄 알아? 집에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아서 나갔어. 내가 두 분 아무것도 못 드시게 했어? 여기 밥이랑 국 가득 해놓은 거 안 보여? 공장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리더라. 나 해골처럼 삐쩍 말랐다고 밥 먹고 가라고. 차라리 남이 훨씬 나아.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 남보다 못해. 나 혜성이 잃고 아무것도 목구멍에 안 넘어갈 때도 거의 매일 죽 끓여서 두 분 드렸어. 기운 좀 차리셨으면 밥은 두 분이 차려 드실 수도 있지.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째려봐? 말을 말자. 아이 지금이라도 밥 차려드려. 집에 큰 소리 나기 전에. 전 밥주걱을 내던지고 주방을 나가버렸어요.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데 남편은 요글요글 하면서 상을 차리더라고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남편한테 나오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저녁상을 보셨습니다. 전 눈 감고 모른 척했어요. 험한 일을 당했어도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면 사람 노릇 어떻게 하고 살아? 애비 넌 비켜라. 내가 할 테니까. 넌 나가 있어. 그놈의 밥이 뭐라고 사람 속을 후벼 파는지 그날 밤 전 불을 끄고 자버렸어요. 그 후로도 시부모님 밥 차리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가끔 꾀도 부리고 배달 음식도 시켜드렸지만 대부분은 제가 한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는 못하고 기계처럼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한 거였죠.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흐른 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모처럼 여행을 가자는 얘기였어요. 여행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죠.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가자는 거야? 혜성이 그렇게 되고 2년이나 지났잖아. 다들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오랜만에 기분 전환 차원에서 어디 다녀오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기분 전환? 난 여행 갈 마음 조금도 없는데?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지만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숙소를 잡고 여행 계획을 세우더니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리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숙소인데 가격도 싸고 괜찮아요. 내가 특별히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방 큰 거 3개짜리 구했어요. 좋으세요? 오랜만에 바다 구경 좀 하겠구나. 우리 아들한테 그런 후배가 있었어? 인복도 많지. 가만히 있어보자. 나들이 갈 만한 옷이 있나? 애미랑 언제 한번 옷 사러 나가세요. 세 식구가 들떠서 야단이었죠. 시부모님 얼굴에도 화색이 도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동생 부부까지 데리고 가자는 거였어요. 자기들끼리 신나서 어디를 가고 가서 뭘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조금도 흥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혜성이 생각만 나고 속만 상했습니다. 고작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러는 걸 보니 없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네도 좋다고 간다고 했고 일주일 후 전남 완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긴 혜성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갔던 곳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건 싫었지만 혜성이와의 추억도 떠올리고 싶고 해서 저도 따라 나섰죠. 봉고차 한 대를 빌려서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다 타고 갔어요. 전 맨 뒷자리에 앉아 없는 것처럼 있었고요. 완도에 도착해서도 전 식사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식당에도 갔지만 바닷가와 숙소에서도 회 사와라 뭐 사와라 주문이 많았죠. 남편이랑 제가 일일이 사다가 날랐어요. 혼자 바닷가 한번 산책할 틈이 없었습니다.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는 일이 반복됐고 밤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전 후회했죠. 혼자 올 걸, 조용히 와서 우리 혜성이 생각이나 실컷 하고 돌아갈 걸. 그래도 시간은 흘러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로 들어갔고 남편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차 안에 먹을 것 좀 사놔. 호두 과자랑 감자 그런 거. 어머니 아버지 드릴 수 있게 알아서 사와. 참, 목마를 테니까 음료수랑 커피도 사오고. 어머니 냉커피 좋아하는 거 알지? 전 정신없이 간식거리를 샀어요. 빨리 할 거 해치우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뿐이었죠. 양손 가득 간식을 사서 차 안에 놓고 화장실이 급해서 다시 휴게소로 갔어요. 봉고 맨 뒷좌석에 타고 있어서 엉덩이도 아팠고 난 먹지도 않는 거 사느라 진을 다 뺐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볼일만 보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화장실을 나왔죠. 분명히 기억해둔 곳으로 갔는데 주유소 쪽에 주차돼 있던 봉고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상하다. 이쪽에 봉고차는 한 대밖에 없었는데 어디 갔지? 전 몇 번이나 주변을 둘러보고 봉고차가 있던 자리 주변을 빙빙 돌았죠. 한참 후에야 사태가 제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지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이 차를 끌고 떠나버린 거였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다 차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봉고차가 있던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힘도 없더라고요. 차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친 여자 아니냐는 소리도 들렸죠. 그때였어요. 제 등을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주영 엄마? 언니, 왜 여기 앉아 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형부는 어디 가고? 나도 모르겠어. 없어졌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바깥으로 빠지자. 여기 차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언니, 내 팔 붙잡아. 걸을 순 있겠어? 얼굴이 백지장이네. 전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아는 동생의 팔을 잡았어요. 동생은 휴게소 테이블에 절 앉혀놓고 물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주영 엄마는 공장 동생으로 평소에도 절 챙기는 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고 혜성이 잃었을 때도 정말 많이 슬퍼해줬던 고마운 동생이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해서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영 엄마가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당장 그 집 나와. 그 인간들 사람도 아니네. 막말해서 미안한데 진짜 욕도 아깝다. 차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언니를 두고 가? 평소에 언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너무 잘 알겠다. 분통 터져 죽겠네. 여기서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 우리 차 타고 가자.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밥이라면 지긋지긋해. 하긴 나라도 그렇겠다. 그것들은 먹기 위해 산대? 어쩌면 그렇게 밥 새끼에 간식, 야식까지 챙겨 먹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한데도 혜성이 생각하면 그럴 수 있나? 속에서 천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주영이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차 뒷좌석에 편히 앉아 가시라고 하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길 잃은 미아가 도와줄 어른을 찾은 것처럼 안심이 됐죠. 동생 부부는 근처에 나들이를 나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동생네 차로 집까지 갈 수 있었죠. 너무 놀랬다가 마음을 놓으니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남의 집 차인데도 봉고차 뒷자리보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아는 동생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형수님 모시고 살겠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 형님도 다시 보여. 혜성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도 사람들 만나면 형수님 욕을 그렇게 했다고. 눈치가 없고 둔한다나? 이제 사람들이 그 형님이랑 말도 안 섞으려고 하잖아.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속상해 죽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휴게소에 와이프를 두고 간다고? 나 참.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언니가 팔려온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며느리를 어쩌면 그렇게 종처럼 대해? 나 같으면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해주겠다. 넌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있냐? 솔직히 부정 못하겠다. 나같이 살 수도 있는데. 언니 정말 불쌍해.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더니 착하디 착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 속상해서 못 보겠어. 평소에 잘해드려. 너무 안 되셨다 진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다른 사람들도 답답한 게 당연했어요. 한숨이 나왔죠. 몰래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동네에 와 있었어요. 전 동생네 부부한테 고맙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거기서 멋대로 사라지면 어떡해? 예, 너 기다리다가 배 같은 가죽에 달라붙겠다. 빨리 밥 차려. 밥 때 지났잖아. 배고프니까 얼른 저녁 차려라. 차를 오래 탔더니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생닭 보이지? 백숙이나 해라. 그들은 절 휴게소에 두고 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딜 혼자 갔다 왔냐면서 화부터 내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화가 나다 못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들 하신 거 아니에요? 가긴 어딜 가요.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사라져 놓고.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도대체 난 뭐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 인원 수많은데 그럼 일일이 다 챙겨? 지가 알아서 타는 거지. 참나, 별게 다 화낼 일이다. 나이 50이 다 돼서 어린애처럼 굴어.
거기서 공장 동생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휴게소에서 밤샐 뻔했다고요. 그랬냐? 우린 몰랐어. 네가 약속 있어서 간식 사다 놓고 내 뺀 줄 알았지. 거기서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살면서 친구나 한번 마음 놓고 만난 적 있는 줄 알아요? 그놈의 밥이 제 족쇄라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힘들고 피곤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무슨 백숙을 끓여요? 어머니도 하실 줄 알고 당신도 가스불 켤 줄 알면 두 사람이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 없다고 굶고 있는 그런 게 어린애 같은 행동 아니에요? 난 못해요. 알아서들 드세요.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방에 틀어박혀 아들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이럴 때 혜성이가 있었으면 한마디 거들어줬을 텐데, 화내지 말라고 난 엄마 편이라고 해줬을 텐데, 이젠 볼 수 없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똑똑하고 누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남편이었죠. 생전 노크하는 일 없더니 유난이었어요. 아이, 당신이 이해해. 재수 씨가 좀 시끄러워. 한 사람이 서너 명 떠드는 것처럼 시끄럽게 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당신이 있는 줄 알았지. 혼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고. 운전도 간신히 했어. 왜 들어왔어? 그 말 하려고 들어왔어? 저기, 백숙 있잖아. 당신이 끓여야 할 것 같은데. 말했지. 나 못해.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해먹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머님 기운 없다고 누우셨어. 어떻게 하냐? 당신이 해줘야지. 두 양반 눈이 푹 꺼지고 꼬르르 소리 내고 있어. 일어나 여보. 어? 내가 못 살아. 전 억지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백숙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혜성이도 백숙 정말 좋아했는데 다리 하나는 꼭 엄마 거라면서 주던 내 아들. 혜성아 보고 싶다. 그렇게 끓인 백숙으로 늦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아하면서 그걸 드시더라고요. 남편은 다리 하나씩을 떼서 어머님 아버님께 드렸고 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이번에 갔던데 참 좋더라. 다음엔 어디로 갈까? 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더 보고 다녀야지. 맞다. 속초를 가는 게 어떻겠니? 속초 좋죠. 아버지도 속초 괜찮으시죠? 그럼 바다도 좋고 설악산도 멋있잖냐. 근데 이 백숙이 참 부드럽고 좋구나. 국물도 시원하고. 우리 큰아들 많이 먹어라. 운전하고 식구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고생은 뭘요? 할 일 한 건데요. 고생해서 밥 한 사람한텐 먹어보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백숙 한 냄비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바닥까지 긁어 다 드셨더라고요. 빈 냄비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또 여행 계획하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우리 혜성이 있을 땐 가족 여름 휴가 가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손주가 세상 떠난 지 고작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행 타령하는 남편과 시부모가 사람같이 안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여행을 밀어붙였고 이번엔 설악산 쪽으로 가게 됐어요. 차로 달린 지 4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휴게소에 가겠다고 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미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간식 좀 사다 놔라. 달달한 거, 짭짤한 거, 고소한 거, 종류별로. 알았냐? 음료수도 좀 충분히 사다 놔. 넌 왜 그렇게 손이 작냐? 어른이 몇 명인데. 지난번에 음료수 모자랐어. 목말라 혼났네. 넉넉히 사놔. 알았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놓고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은 같이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특산물 매대를 둘러본다고 했고요. 전 차 밖으로 나가려다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전 그대로 운전석에 올랐고 차를 몰고 휴게소를 떠났어요. 이번엔 제가 시댁 식구들을 다 놔두고 내뺀 거였죠.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 위를 달렸어요. 막 해방감이 느껴지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막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쳤어요. 나만 당할 줄 알았냐?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 깜짝 놀랐을 거다. 나 김보배 무시하지 말라고.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 괴롭혀? 어디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10분 정도 지난 후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과 시부모, 시동생 동서까지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아니 너 빨리 안 돌아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왜 그렇게 유치해?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빨리 안 와?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죠. 돌아가? 절대 안 돌아가. 나 이제 전같이 안 살아. 예전에 나는 이제 없다고.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난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사람이 아닌 줄은 몰랐어. 해도 너무한다. 나는 그 집에서 밥만 하는 식모였어. 아니야? 이제 와서 날 찾긴 왜 찾아? 밥 해줄 사람 없어서? 당신들이 사람이야? 알았으니까 일단 와.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싫어. 당신네들이랑은 1초도 더 마주보기 싫어. 우리 혜성이가 어떻게 갔는데. 난 아직도 마음이 미어지고 생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분명히 알아도 내가 당신들 버린 거야. 휴게소에 버려진 기분 어때? 한번 느껴봐. 당신들은 모여서라도 있지. 난 어땠겠어?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이 철면피들아. 전 그 길로 혼자 속초바다로 향했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질리도록 보고 아이처럼 소리내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혜성이 이름도 백사장에 써보고 숨이 찰 만큼 뛰어도 봤습니다. 그 사이에 해가 졌고 어두운 바닷가엔 저 홀로 남았어요. 눈물은 마르지도 않는지 그칠 줄을 몰랐죠. 전 지갑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읽어서 낡고해져버린 아들의 편지를 꺼냈어요. 그 편지는 아들이 사고 며칠 전 저한테 보낸 편지였습니다. 행여 눈물 자국이 떨어질까봐 편지를 볼 땐 늘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봐야 했어요. 한자 한자 그리운 혜성이의 필체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편지엔 혜성이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나의 혜성이야. 며칠 후면 보겠지만 엄마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요. 서울 생활 이젠 적응했지만 자취방에서 혼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고속터미널에서 엄마랑 헤어졌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 솔직히 서울 올 때 마음이 무거웠어.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엄마와 완전히 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능력이 별로 없지만 제대로 돈 벌게 되면 꼭 엄마 서울로 데려오고 싶어. 엄마, 서울에서 같이 새 출발해요. 내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엄마 인생 멋지게 살아보는 거야. 아들 믿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잘 견뎌주세요. 밥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온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아들 혜성이가. 혜성아, 혜성아. 엄마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혜성아 대답 좀 해줘. 제 간절한 부름에도 혜성이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움이 사무치고 또 사무쳐 아들의 편지를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같이 서울 가자고 할 때 갈 걸, 아들 말을 들을 걸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속초에서 혼자 지내며 남은 눈물을 모두 흘린 후 전 담담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 시동생 부부까지 화가 많이 나 있었죠. 그러나 전 겁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바람대로 전 홀로 설 각오를 하고 있었죠. 난 너같이 독한 애는 처음 봤다. 식구를 몽땅 버려두고 혼자 내빼?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이 정신병원 집어넣기 전에.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저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됐다. 그만하자. 왔으니 됐어.
넌 주방에 가서 밥이나 해라. 뜨끈하게 북엇국 좀 끓여. 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 주방엔 안 들어가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죽어도 밥은 안 합니다. 저 집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 똑바로 들어. 나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나 부려먹지 마. 그 어떤 것도 안 할 거니까. 아니, 당신 미쳤어? 속초에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바람 같은 소리 하네. 난 혼자 살 거야. 훨훨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혼자 살 거라고. 그동안 사람 대접 못 받고 서럽게 살았던 거 앞으로는 반복 안 해. 혜성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엄마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랑 서울 가서 같이 살랬어. 엄마 인생 당당하게 살라고. 이 집에서 날 사람 대접해 준 건 혜성이뿐이었어. 나한테 우리 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기나 해? 난 내 의지 그리고 혜성이 바람대로만 움직일 거야. 다른 사람들 얘긴 이제 안 들어. 전 그대로 집을 나왔고 꿋꿋하게 버텨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텼고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절대로 재산 분할 위자료 못 준다고 했지만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더라고요. 함께 산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 재산 분할도 됐고 시부모의 막말, 구박, 그리고 부당했던 상황을 다 제출해서 많진 않아도 위자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 끼니 챙기는 거 정말 안 하고 살아요. 밥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배고플 때만 먹고 나머지 시간엔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산책도 많이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한동안은 혼자 사는 자유로움에 취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게 홀로서기를 했지만 더 이상 후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용기 낸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놈의 밥이 뭐라고 사연자님을 평생 괴롭힌 걸까요? 사연자님이 너무 착해서 못된 식구들 요구를 다 맞춰주면서 살아온 것 같네요.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